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레터 K는 지난주부터 저출생 고령화 위기 대응 특집 인터뷰를 연속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 지원이 절실한데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진성준 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저출생 고령화 질문 드리기 전에 이 질문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인명 피해 정말 컸습니다. 여야 모두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했는데요. 진성준 의장께서도 진상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그리고 정부에는 어떤 점을 당부하고 싶으세요? 그 리튬 전지의 화학적 특성상 열폭주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열폭주. 예. 네. 한번 열을 받으면 그 에너지가 더 그 폭발하는 현상을 갖고 있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특히 이게 지금 1차 전지 공장인데 1차 전지는 100% 충전 상태로 보관을 한다고 그럽니다. 네. 2차 전지 충전해서 쓰는 것은 한 30% 정도로 하고 있어서 그만큼 위험 부담이 더 적은데 2차 전지가 좀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1차 전지는 완충 상태로 보관을 하고 판매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성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 안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정확한 진상이 조사되어야 나오겠습니다만 네. 그런 어떤 위험성에 비해서 그 제품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관리하는 게 좀 부족했지 않았는가. 그렇게 폭발성이 있고 또 한번 폭발하기 시작하면 막 연쇄적으로 더 크게 폭발하는 성향 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네. 그 방산업체 화약 만드는 공장처럼 격벽 관리 같은 걸 한다든지 뭐 이런 공장 내 시설 자체가 그렇게 안전 시설들을 갖추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 또 유사시의 대피 요령 교육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물로는 잘 꺼지지도 않고 오히려 그 수소가 많이 발생해버려서 리튬하고 화학 결합을 일으켜서 네네. 물로 불을 끄려고 하면 더 위험해진다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화재 진압 장비와 어떤 진압 소재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준비될 필요도 있었는데 또 그런 것도 좀 충분치 못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런 점들을 다 두루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 1차 전지, 2차 리튬 전지 제조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걸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차제에는 확실히 갖춰야 되겠다. 이런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상시 감시 체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관련 질문 드릴게요. 지난주에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포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서 범국가적으로 총력 대응체계 가동하겠다는 건데요. 진성준 의장님도 지금이 국가적 비상사태다. 이런 그 입장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인구 상황이 심각하죠. 남성, 여성 둘이 만나서 네. 둘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0.72명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니까 평생 한 부부가 낳는 아이의 숫자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서울은 그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 비상하죠. 이게 비상한 상황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뭐 저도 동의하고 또 그런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한 처방도 필요한데 비상한 처방이라고 보기에는 좀 많이 함량 미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질문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릴게요. 예. 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는. 예. 자, 수도권 전체로 보면 서울보다 높지만 서울시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요. 0.55명. 예, 예.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정 운영해 보신 적도 있고 서울에서 지역구 활동 오랫동안 하면서 시민 목소리도 다양하게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네.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 뭐라고 보세요? 뭐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우리 아이들 낳아서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거든요. 근데 힘든 원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이 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자니 참 힘든데.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죠. 예. 그런데 배우자를 만나서 함께 살아야 되고 또 거기에 아이까지 낳아서 그걸 또 좀 남보란 듯이 키워야 되니까 네.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어려운 일.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아이 낳아서 키우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것이냐 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침 국회에서 다른 방송사가 주관하는 인구 포럼이 열렸는데 그 행사를 주관하는 방송사의 사장님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많이 뛰어다니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는 현금 지원이 중요하다. 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제발 국회에서 이 현금 지원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달라 이런 하소연을 하는데 저는 뭐 육아를 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해 주는 문제 또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 비용 이걸 어떻게 덜어줄 거냐 하는 데 대한 획기적인 처방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이 3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둬서 이제 저출생 대책 제시했습니다. 아까 이제 함량 미달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조금 더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보냐 이게 여쭤보는 건데요. 저출생 완화 추세를 반전시키면 부족하다. 진성조 의장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 기존의 대책들을 재탕삼탕한 것이다. 이런 그 평가도 하셨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 좀 부족하다고 보신 건가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가정 양립이 필요하고 양육을 도와줘야 되고 또 주거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저출생 대책의 근본적인 지점들은 다 짚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처방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좀 더 정교해야 되나요? 더 과감하고 획기적이어야 합니다. 과감하고 획기적이어야 한다. 근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니까 주로는 육아 시간을 어떻게 많이 보장해 줄 거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직장에서 육아 휴직이나 육아 휴가를 사용하는데 조금 더 자유롭게 하겠다. 그 네. 폭을 넓히겠다. 또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조금 지원하겠다. 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주거 문제에 대한 처방만 보아도 정말로 아이를 낳아서 또 키우려면 그만한 주거 공간도 필요한데 서울의 주택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 도무지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그런데 청약 기회를 확대해 주겠다. 또 저 아이를 낳는 부부들에게는 대출을 조금 더 확대해 주겠다는 정도.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거 결국 자기 부담인데 그걸 갚을 능력이 돼야 말이지요. 어떤 쉽게 말해서 조그만 집이라도 한 채는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국가가 책임 있게 공급해 줘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례로 또 그 뭐 육아 시간 같은 것들 확보해 주겠다고 하는 데서 2주간 단기 육아 휴직을 확대하겠다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2주간 쉬는 건 좋은데 이 기간 동안에 달리 근무를 대신해 줄 사람이 들어와 줘야 마음 놓고 쉴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주짜리 단기 일자리로 누가 채용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대체 근무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도 2주짜리 단기 휴가는 쓸 수가 없다. 회사한테 미안해서도 그렇게 못한다는 게 솔직하게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대부분 나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언한 것에 비하면 그 처방은 매우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저출생 담당 부처, 그다음 저출생 수석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까지 맡으면서 인구 관련 중장기 전략 수립하게 되는데 이제 인구전략부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 조직법도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처 신설에 대해서 민주당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계신가요? 예, 동의합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인구위기 대응부서를 새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제안한 바가 있고 또 지난 영수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 네. 그런 인구 대응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도 직접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죠. 그렇게 설치해서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출생 예산 구조도 손봐야 한다는 게 이제 정부 입장인데 KDI 분석을 보니까요. 지난해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 예산이 이제 47조 원인데 이 중 저출생과 직결된 예산은 정확하게 절반이 23조 5천억이었던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됐어요. 네. 이게 뭐 어떻게 어디까지가 저출생 관련이 이게 좀 애매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하튼 정부는 저출생 사업 적정성 따지기 위해서 사전심의 이제 도입하고 인구 위기 대응 특별회계도 신설하겠다. 이런 예산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그런 거 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출생 대책이 중요하다고 하는 점이 강조되니까 여러 부처들에서 조금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다 저출생 대책이라고 막 끼워놓고 또 포장하고 한 측면도 있으니 네. 그것의 적격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철저하게 심사해서 저출생의 효과적인 정책들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바람직한 발상이죠. 근데 그런 정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감하고 파격적이어야지 된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 그 나경원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을 적에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서 네. 신혼부부에게 2억 원 정도를 대출해주고 아이를 하나 낳으면 뭐 이자를 감면하고 둘을 낳으면 원금의 50% 절반을 감면해주고 셋을 낳으면 아예 면제해주자라고 한 제안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 정부의 방침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비판을 받으면서 그 저 위원장에서도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정도의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더해서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년들 또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문제와 이 저출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주택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아이 보듬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아이 둘을 낳으면 24평짜리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자. 자, 지금 말씀하신 건 민주당 저출생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아이 셋을 낳으면 네. 33평짜리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자라고 하는 안을 내놓고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신혼부부에게 또 아이를 하나 낳았을 때도 그런 공공 아파트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우리 국민들은 임대 아파트에 평생 살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근데 당장은 집을 살 만한 형편이 못 되니까 저렴하게 공공 아파트를 공급하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본인의 능력과 의사에 따라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주거 정책과 저 출생 정책을 결합시켜서 하는 이런 과감한 발상들이 필요하다. 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출생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정책도 내놓고 있는데 우리 아이 자립펀드라고 해가지고 아이가 출생을 하면 국가가 그 아이 이름에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에 월 10만 원씩을 적립해 주는 거고 네. 부모들도 그에 맞추어서 10만 원 한도 내에서 적립해서 나중에 만 17세가 될 때까지 적립을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네. 예, 목돈이 마련되는데 이러면 아이가 성년이 되었을 때 교육 자금으로 쓰든 뭐 취업 자금으로 쓰든 창업 자금으로 쓰든 쓸 수 있게끔 하자.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양육 수당으로 월 20만 원씩 카드에 넣어주자. 네. 그렇게 해서 만 17세까지 계속 지원하자. 그럼 그게 한 5천만 원 됩니다. 이렇게 도합 1억 원 정도의 출생 기본소득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하자라고 하는 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 셋 다를 다 하면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그중에 하나라도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아이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뭔가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7315님이 출산에 현금 지원 절실합니다. 지난달 며느리가 출산했는데 애 낳는데 이것저것 해서 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산후조리원도 싼 곳에 7일만 있었는데 아기 낳으라 하면 뭐 합니까? 이러고 저기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재명 대표도 정부의 부처 신설 환영하면서 여야정 협의체 설치 제안한 바 있고요. 우리 진성준 정책위 의장께서는 인구 위기에 대응할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또 국민의힘 저출생 대응특위위원장 김정재 의원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저출생 문제는 정말 여야가 따로 없다.
그렇다면 국회 특별위원회 같은 여야의 어떤 협치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원구성이 맞춰진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와 별개로 이 저출생 인구 위기 문제에 직접 대응할 네.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는 비단 여야 국회의원들만 머리를 맞댈 게 아니라 청년들, 신혼부부들 또 아이를 많이 낳아서 키우는 부모들까지를 다 넣어서 함께 좀 공론을 모으는 이런 장이 꼭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기간 앞당긴다 뭐 이런 내용들 포함되어 있는데 예. 우리 진성준 의장께서 보시기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22대 국회에서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저희 민주당이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내놓은 제안인데 거기에 소외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거 다 네네.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무릅써 가면서도 이런 정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정부가 한 해 한 47조 원의 예산을 저출생 뭐 대응 예산이라고 쓴다는데 이거를 작심하고 하자고 들면 그 정도 재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보듬주택이든지 우리 아이 출생 기본소득이든지 아니면 결혼 출산 지원금 1억 원을 지원하고 네. 그에 따라서 아이를 낳는 수에 따라서 면제해 주는 정책을 쓰든지 그렇게 파격적이고 지금까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대범한 정책들을 구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다른 현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 친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인사들로 꾸려서 영구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고요. 속전속결로 이제 법사위까지 통과했는데 여당과 극한 갈등 감수하면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정부가 방송과 언론을 정권에서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고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고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하고 구속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명예훼손 사건에 그것도 언론사를 상대로 이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YTN과 같은 공영방송을 민영화시켜버렸잖아요. 또 TBS와 같은 저 공영 채널을 폐지해 버리려고 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MBC에 대해서도 무작위로 벌금을 막 먹이면서 이러다가는 방송 허가가 취소될 지경에까지 이를 정도로 막무가내로 방송과 언론에 대해서 정권이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과 언론을 무슨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것으로 길들이려고 하지 말고 국민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방송과 유관한 여러 단체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방송법 개정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이사를 20명 이상 늘려내면 거기에 어떤 분이라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정권의 입맛에 맞게 또는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는 방송 운영이 안 되질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방안은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도 제안했던 방안이었어요. 그런데 여야가 바뀌었다고. 물론 저희들도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우를 범했는데 여야가 바뀌었다고 좌파 방송 만들려고 한다고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또 방송을 우리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정상화를 보는 이 시각이 여야가 이제 좀 약간 상반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선 정부가 발표했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전세 사기 피해자만 이렇게 구제하는 건 사회 전반적인 어떤 형평성에 과연 이게 맞느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빨리 조기에 구제해야 된다는 어떤 취지는 뭘까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그 구제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적죠. 그래서 민주당은 차제에 보통의 범죄에 있어서도 범죄 피해 구제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요. 전세 보증금이 이 평생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40대 이하 청년들에게 집중돼 있어요. 이 청년들의 삶의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려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집안채가 인생 전부다. 그렇죠. 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예. 그 앞으로도 물론 더 뭐 재산도 축적하고 하겠습니다만 어렵게 모아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마련했거나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전세 보증금을 마련했던 건데 이거를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다 날려버리는 상황이 돼 있어서 네.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상황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야죠. 자, 민주당이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출범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이 사실상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우상호 전 의원 같은 분은 중도층 비판받을 수 있고 과연 이게 대권 과도에 도움될지 우려된다 이런 입장도 밝혔어요. 예. 진성준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과연 이재명 대표의 연임 뭐 당 대표 되는 거 이게 본인의 정치 가도의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도 어쩌면 당대표를 연임하는 것이 본인의 대권 행보에는 오히려 뭐 누가 될 수도 있겠다.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지요. 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무슨 대권 행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당 차원의 대응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무도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분명하게 견제하고 감시하고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본인의 소명의식으로 그런 선택을 한다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희 당의 당원 당규에 뭐 당 대표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도력을 인정받으면 연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지도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연임에 도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단독 출마가 예상된다고 할 정도로 마땅한 대항마도 형성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뭐 불가피하고 뭐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1분만 더 쓰려고 그래요. 예.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나 전면 개편 상속세율 인하 제안했고 민주당에선 박찬대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등이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하다는 의견 내놨습니다. 예. 진 의장님은 조금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반대 입장.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면 되게 거기에 좀 전향적인 입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세제. 앞으로 당내 논의가 이게 어떻게 진행될까요? 글쎄 지도부의 개인적인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당내 논의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종합적인 세법 개정안을 뭐 7월, 8월 중에는 내놓을 테니까 네.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그에 대한 입장을 민주당 차원에서는 정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종부세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종부세 징수 결정 현황을 보니까 네. 그 세금 납부의 대상자는 2022년도에 비해서 65% 이상 줄어들었고 또 징수 세액도 70% 이상 줄어들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2022년도에 정부의 안을 받아서 종부세를 크게 손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완화된 것이다. 추가로 완화될 이유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